한국인은 감정적이야. 실용적 판단을 못해. 독일 출신 난민 전문가 엘리어트 마이어스. 그는 15년간 세계 곳곳의 난민 캠프를 분석하며 하나를 확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한국은 절대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2025년 11월 내몽골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움직임. 300만 명이 태극기를 들고 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 후손입니다. 마이어스는 냉소했습니다. 불가능해. 한국은 5천만 인구인데 어떻게 수백만을 받아? 하지만 영하 15도 국경지대에서 50대의 트럭 행렬이 나타났을 때, 그 트럭 옆면에 새겨진 한글과 태극기를 봤을 때, 그리고 확성기를 든 자원봉사자의 외침을 들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어트 마이어스입니다. 독일 사람이고 나이는 41살입니다. 저는 브뤼셀에서 일합니다. 유럽연합국제위기센터라는 곳에서 난민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난민 캠프를 가봤고 수많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지만 데이터는 정확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핸드폰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듭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땅도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난민 사태를 절대 감당 못할 거야. 5만 명만 넘어도 혼란이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브뤼셀 본부 건물 12층.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커피 한 잔과 아직 읽지 않은 보고서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라일라 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라일라는 제 조수입니다. 29살 싱가포르 사람이고 데이터 분석을 담당합니다. 작은 체구의 검은 단발머리, 그리고 항상 빠른 말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뭐가? 내몽골이요. SNS가 지금 난리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가짜뉴스겠지. 중국 쪽에서는 가짜 소문이 자주 퍼집니다. 저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라일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제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화면에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장소는 시청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국적 포기 신고서.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들을 봤습니다. 해시태그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해시태그 우리는 고구려 후손이다. 해시태그 한국으로 돌아간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지역 불만이야. 소규모 시위로 끝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라일라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시위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라일라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일라,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는 분석가야. 데이터를 봐야 해.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역적 불만 표출, 일시적 현상, 통제 가능,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라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틀렸어요. 저는 그날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몽골 사람들이 한국으로 간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어제 일을 생각했습니다. 뇌몽골 사진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민 반응이야. 곧 진정될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라일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야? 1만 명을 넘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1만 명? 국적 포기 신청자요. 24시간 만에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라일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주까지 번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일라의 노트북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카운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만 2,438명, 1만 2,891명, 1만 3,205명.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SNS를 차단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사진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삭제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종이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구려 유전자 일치율 85%, 고구려 유전자 일치율 89%, 고구려 유전자 일치율 92%.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15년 동안 난민 사태를 봤습니다. 전쟁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가난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DNA 때문이었습니다. 뿌리 때문이었습니다.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라일라를 봤습니다. 설마 한국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진 않겠지? 라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돼. 정치적으로도 위험해. 물리적으로도 감당이 안 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야. 인구 5천만 명인데 어떻게 수백만 명을 받아? 불가능해. 라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항상 불가능부터 찾으시네요. 저 사람들 눈 좀 보세요. 라일라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 노인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일라가 말했습니다. 저건 희망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희망은 데이터가 아니야, 라일라. 하지만 저 사람들한텐 데이터보다 강한 게 희망이에요.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화가 난 건지 몰랐습니다. 라일라한테? 아니면 제 자신한테? 그날 오후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어스 박사 현장으로 가시오.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하자. 저는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두꺼운 방한복. 그리고 제 확신도 함께 챙겼습니다. 한국은 이 사태를 감당 못할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증명하겠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 같은 것.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맞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다음 날 새벽,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내몽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가 돌아갔습니다. 1만 명, 2만 명, 3만 명. 그리고 라일라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이건 희망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망이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11월 12일 밤,
저는 후어하우터에 도착했습니다. 뇌몽골의 중심 도시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5도였습니다. 저는 두꺼운 재킷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현지 조사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였지만 거리는 텅 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시청 쪽으로. 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긴 줄이 광장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줄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아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노파는 저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작은 눈.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고구려 유전자 일치율 89%.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거짓 속에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중국 역사를 배웠어요. 하지만 거짓이었어요. 노파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를 찾았어요. 우리 뿌리를요. 그녀는 다시 저를 봤습니다. 한국은 우리 조상의 나라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다시 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마른 청년.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고구려 유전자 일치율 91%. 우리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사, 농부, 식당 주인, 택시 기사.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 후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건 이민이 아니에요. 귀향이에요. 귀향.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국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만주와 북한의 경계였습니다. 본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만주 전역에서 100만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만 명. 저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국경 도로에 끝없는 인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남쪽으로. 한국 쪽으로.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을 봤습니다. 1km. 아니, 그 이상.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보따리, 유모차. 어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깃발, 태극기, 빨강, 파랑, 검정. 어떤 것은 새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낡아서 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중히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 아버지는 40대쯤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태극기를 들고 가세요? 아버지는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숫자도, 데이터도, 분석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귀향. 이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끝없는 인간의 강을. 바람에 펄럭이는 수천 개의 태극기를.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11월 17일 아침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국경 완충지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밤새 내린 눈이 얇게 겹을 이루며 대지를 덮고 있었고 먼 곳에서는 들쭉날쭉한 바람소리가 텐트를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텐트 안 작은 접이식 테이블에 앉아 새벽부터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손끝이 유난히 떨렸어요. 잠을 못 잤기 때문인지 혹은 이 국경 너머에 쌓여있던 절망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곳에 몰렸습니다. 집도 없고 길도 막히고 갈 곳도 없는 사람들.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속에서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기침하며 사람들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트럭이 온다. 응급상황 매뉴얼이 머릿속에 떠올라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텐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고 먼지가 길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거대한 먼지 기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공포가 퍼졌습니다. 중국 군대인가? 혹시 우리를 막으러 오는 게 아닌가? 추방인가? 진압인가? 사람들이 속삭였고 웅성거림이 커져 불안이 실체처럼 공기를 채웠어요. 하지만 트럭이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럭 옆면에 쓰여있던 글자. 그 글자가 제 모든 판단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크고 선명한 태극기와 함께. 한국 트럭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트럭 한 대, 두 대 아니,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 적어도 50대는 되어 보였어요. 행렬의 길이는 바람보다 길었고 먼지를 밀어내며 묵직하게 국경지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국경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민간인들이었어요.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둘러매고 피곤한 얼굴을 한 평범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트럭 뒤를 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담요가 쏟아졌습니다. 쌀이 든 포대가 내려졌습니다. 의약품 상자가 차곡차곡 바닥에 쌓여갔습니다. 커다란 물통들이 사람들 손에서 빠르게 줄지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거대한 트럭 행렬 전체가 움직이는 하나의 인간 네트워크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한 자원봉사자가 확성기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에서 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순간 국경 쪽에 모여있던 수십만 명의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외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더 힘있게 쥐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형제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마치 얼음이 깨지듯 침묵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울음이 퍼졌습니다. 노인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들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그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숨이 가빠져 왔어요. 한국인은 감정적이다. 실용적 판단을 못한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편견들이었어요. 제가 보고서에서 쓰고 동료들 앞에서 주장하고 국제회의에서 발표했던 말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그 감정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국경에 모인 사람은 어느새 3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인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서로 싸우지도 않았고 배급을 받기 위해 난폭해지지도 않았어요. 이 거대한 인파는 스스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의료팀이 생겼고 식량 배급팀이 생겼고 아이 돌봄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글 수업 구역까지 생겼어요. 저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를 들고 글자를 쓰는 한 여교사가 있었어요. 그녀가 쓰고 있던 것은 아주 단순한 글자들이었어요. 가나 다라.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겨우 10명 남짓한 작은 무리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가. 교사가 외쳤습니다. 가.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그 작은 목소리들, 떨리는 발음들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나.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들은 아직 한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지만 그들은 미래를 배우고 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11월 20일.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지만 아직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도 몇 분 동안 아무 키도 누르지 못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라일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한국에서 발표가 있대요. 지금 생중계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중계? 네. 아주 큰 발표라고 다들 봐야 한대요. 노트북을 켜고 방송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한국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 위에 서 있었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몽골과 만주의 모든 고구려 후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심장이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방송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국경 완충지대가 보였습니다. 300만 명이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처절한 감정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어요.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태극기를 흔들고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는 사람들. 엄마들은 아이를 안고 눈물 흘렸고 젊은이들은 서로 끌어안았고 노인들은 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수백만 개의 얼굴, 수백만 개의 눈물, 수백만 개의 태극기.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제 논리로 불가능한 일,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 국제사회가 비웃을 수도 있는 일. 그 모든 것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라일라가 제 쪽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믿으세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응, 이제 알아. 희망이 데이터보다 강하다는 걸. 그날 저는 오랜 편견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따뜻함과 용기와 선택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하늘은 여전히 칙칙했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밝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편견 없는 보고서를,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